예,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들과 기업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IPR 파트너즈 이사와 그리고 정지혜 변리사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스바이오메드가 어떤 회사인지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변리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스바이오메드는 1999년에 설립된 회사로 인체 이식용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파트는 바이오로직스랑 의료기기 파트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바이오로직스 파트는 골 이식제, 피부 이식제들을 제품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파트에서 인공유방 보형물, 리프팅실 이런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 화장품도 제품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 한스파마가 있는데요. 이 한스파마에서는 피부와 모발을 관리하는 코스메티컬 제품을 주로 개발을 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된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골식제 쪽으로 유형에 따라 점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 있고요. 또 척추 디스크 수술 시에 끼워 넣어서 골 재생을 촉진시키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예. 또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벨라퓨즈가 있고요. 피부 이식제로는 외과용, 치과용, 정형, 신경용 등으로 세분화된 제품 라인이 있고요. 질환별로 적용되는 크기와 두께를 달리한 제품 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공유방 보형물로는 실리콘계를 사용한 벨라젤이 있고요. 또 진피층에 삽입하는 리프팅실인 민트가 있습니다. 즉 대체로 골이식제, 피부이식제, 인공유방 보형물 등 생체 내에 이식하거나 삽입하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생체 적합성이 높은 이식제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 주력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큰 이슈가 됐었고 주가에도 타격이 있었던 이슈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벨라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인공유발 보형물인데 이게 식약처로부터 인체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고 판매 중지와 함께 회수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네. 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벨라젤 유방 보형물이 허가 사항과 다른 원재료 5종을 사용을 해서 제조 유통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보형물 껍질 내부의 재료, 이제 보시면요. 식약처 자료입니다. 보형물 껍질 내부의 재료, 막의 안쪽의 재료, 껍질과 실리콘겔 사이에 있는 점착제, 그리고 실리콘겔, 그리고 실리콘겔을 주입하고 나면 남은 구멍에 밀봉을 하는데요. 이 네. 밀봉에 사용하는 재료, 이렇게 5종이 허가 사항과 다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허가 재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 인공유방 품목에 대해서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나마 사용된 원료들은 이제 다른 이식 의료기기에 사용되고 있고 노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위험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또 다행인 것은 인공유방 제조 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발생을 합니다. 이 포름알데히드 잔류 시험을 했을 때 이거는 또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고 또 이 제품을 시술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보상 대책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연히 뭐 타격이 기업에게도 클 뿐만이 아니라 그 소비자들에게도 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안으로 좀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 부문에서까지 큰 타격을 실제로 받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스바이오메드가 그 연결회사로 지분 취득을 한 그 법인이 현재 11개 정도 해외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11개 법인을 아마 취득한 이유는 아무래도 해외에 대한 세일즈, 판매에 대한 루트로 좀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 6개월 정지를 맞았기 때문에 일단 해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크게 아직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된 게 해외에서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보수적으로도 좀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실적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실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 쪽 관련된 부분만 일단은 정지된 상태로 이 실적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일단 그 벨라젤 관련된 부분에서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 2019년에 일단은 쭉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코스타리카, 우크라이나, 뭐 필리핀, 베트남 등 이렇게 받은 상태가 있는데 추후에도 이제 일단은 해외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식약처에서 지금 나타난 이슈로 인해서 아마 지연에 대한 부분들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예.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벨라겔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수출에 대한 타격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황이야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더 떨어질 자리도 사실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한스바이오메드 현재 주가가 그 코로나19 1차 팬데믹 때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라 잠시 후에 어떤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스바이오메드 전환사채 200억 원어치를 현금으로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 배경 두 회사가 예전부터 뭐 협업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을 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표면 이자율은 0%짜리입니다. 그 말인즉슨 매년마다 이 쿠폰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조건이 걸린 거고요. 만기는 3년이고 전환가액은 12,808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 수준 정도에 해서 지금 전환가액을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전환 주식 수는 총 156만 주로 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12월부터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2022년 12월부터는 조기 상환 청구권, 풋옵션이라고 하죠.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 풋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한스바이오메드에서는 2021년 12월부터 매도 청구권은 콜옵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스바이오메드에서 네가 그 전환사채를 취득한 거를 내가 다시 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전환사채는 결국은 콜옵션과 풋옵션이 동시에 걸려 있는 풋콜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콜옵션을 거냐? 지금 만기 이자율이 2.6%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네. 2.6%의 대신에 내가 더 그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콜옵션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콜옵션 행사 규모는 200억 중에 30%인 취득 규모가 최대 60억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한스바이오메드가 취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3자가 지금 보면은 콜옵션 관련된 부분에서는 발행일 현재 미정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제3자가 다른 입장에서 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측면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풋옵션을 건 거는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는 혹시나 잘못됐었을 때 네가 다시 전환사채를 전환사채를 이제 종결을 할게. 예. 이렇게 해서 빠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입장에서는 양사 간에 있어서 서로 좀 합의된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환가액은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12,800원으로 발행을 했는데 70% 금액은 8,966원까지는 전환가액이 리픽싱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기 이자율은 만기까지 가지고 갔었을 때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오스템 임플란트한테 2.6%를 주고 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최대 전환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면은 보통적으로 전환이 된다는 가정을 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9.4%로 이대준주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한스바이오메드는 임플란트용 뼈 이식 제품을 오스템 임플란트에 10년 이상 납품을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오스템 임플란트와 비즈니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이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텍 임플란트는 이 미용 제품으로 인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결국은 양사 모두 이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점은 좀 시너지 발생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언론에서는 지금 오스텍 임플란트 측에서는 단순 투자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FI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SI 전략적 투자자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양사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리고 지금 오스텍 임플란트에서 단순하게 전환사채 2.6% 취득을 위해서 3년짜리 표면 이율 쿠폰이 없는 상태에서 3년의 만기 이자율을 2.6%만 취득하고 엑시트를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를 보고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고 있고,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도 어느 정도 자신 있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를 진행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번 12 발행은 양사 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SI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안정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을 해둔 상황에서 오스텍 임플란트가 한스바이오메드를 지원하게 된 거고, 공시로 나온 거는 이건 경영권 간섭은 아니고 단순 투자 목적이다라고 밝혔으나 앞으로의 시너지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협업 관계를 봤을 때 어떤 더 큰 이익 그리고 어떤 지배 구조상의 변화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지배구조 분석도 해보도록 할 텐데 한스바이오메드는 어떻게 그림 그려집니까? 네, 일단 최대 주주가 황호찬 대표이사죠. 근데 일단 12월 1일 날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떴습니다. 예. 근데 변경 전은 황호찬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변경 후에 대표이사가 김근영, 이남현 각자 대표이사로 바뀌었는데 12월 11일 날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사 재선임권 관련된 부분들이 또 나왔거든요. 근데 황호찬 전 대표이사는 일단은 사내 이사로 계속해서 재선임을 할 거다. 원래 예. 만료가 됐는데 재선임을 할 거다는 거에서 이사회에서 추천이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남원 현재 대표이사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그림 말고 하나가 더 있을 텐데 혹시 뭐 그림이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황호찬 대표이사가 12월 1일 날 변경을 하고 나서 다시 사내이사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부분들이 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경영권 간섭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이 부분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분율을 봤었을 때는 25%에서 26%대 후반으로 지금 지분을 늘렸습니다. 네. 이따가 뭐 수급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현재 주가가 빠졌을 때 최대 주주는 지분을 더 많이 네. 취득을 하는 상태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별다른 부분에서는 뭐 따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뭐 회사 별도 법인에 투자한 부분들, 해외 법인에 투자한 부분들 있고, 그다음에 이 현재의 기관에서 좀 갖고 있었던 물량들이 상당 부분 엑시트됐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볼 때는 현재는 황호찬 최대 주주가 현재는 경영권에서 좀 주력으로 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스바이오메드의 특허 상황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요즘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네, 먼저 또 국가별 분포부터 먼저 예. 보겠습니다. 약 60% 정도가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 중국, 유럽 등이 조금씩 나타나긴 하지만 대체로 해외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제품이 유럽,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뭐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 진출한 것에 비해서는 해외 특허는 제품이 시장 진출한 것만큼 나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또 연도별 출원 동향으로 넘어가 보면요. 대체로 기술 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대규모 출원이 일어나는 타입은 아니고요. 개발해서 특허 출원하고 이후에는 좀 허가받고 제품 생산, 판매하는 동안 특허 출원이 좀 쉬어가고 좀 이런 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패턴으로 보면요. 지금 최근에도 약간 특허 출원과 기술 개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패턴이면 한 2, 3년 후에는 또 후속 제품이 또 출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또 아까 주력 제품으로 고리식재, 피부 이식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한스바이오메드의 기술 개발과 특허는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골충진제, 골재생제, 고리식재 이런 관련 출원들이 있고요.
또 피부 재생 물질이나 인공 피부, 그리고 피부 조직의 보관 방법에 관한 이런 특허들이 있습니다. 인공 유방으로 좀 관련된 것으로 가보면요. 유방 확장 시술에 필요한 조직 확장기나 유두 재건용 형판에 관한 특허들이 있는데요. 보형물 자체로는 딱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특허 출원은 보통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하는데 아예 새로운 물질이 돼버리면 식약처에서 허가받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기술이 아니라 기존 안전성이 입증된 선에서 제조하는 경우들도 많고 한수바이오메드의 보형물은 또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경향을 보면요. 파이프라인과 같이 이식제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제품과 특허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좀 좋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 보유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실적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실적 추이는 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12월 18일 날 감사보고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네. 감사보고서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직전 사업년도에 비해서는 자산 총계가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625억 원으로 500억에서 625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에 그 단기 차입금을 좀 증가시킨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유동성이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상지원금 이번에 지금 벨라젤 관련된 부분에서 보상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부분이 있을 거 발생할 예.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채가 500억에서 625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손익계산서 쪽을 봤었을 때는 직전 사업년도가 66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올해는 800억입니다. 제가 앞서 그 관련돼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이 타격이 거의 없었다. 국내 타격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실리콘 소재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40%입니다. 네. 그 안에서도 국내에서 정지를 맞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비중이 있겠죠. 그 규모 자체는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 매출에서 국내 매출로 인한 이 벨라젤 매출이 좀 그렇게 크진 않은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1월 13일부터 이 인공유방 제품 회수 및 판매 정지를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 정지는 6개월 동안 일단은 정업 정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한스바이오메드에서는 이식 환자 대상으로 보상 대책안을 마련해서 보상 지원을 계약할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 관련된 부분들이 나중에 보상 지원금과 또는 만약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손해배상까지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미리 비용을 쌓아놔야 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 이번 실적에 순손실로 해서 단기 순손실에 181억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감사 의견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저도 영업이익 부분, 매출액 부분은 크게 늘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영업이익은 지난해 사업년도 대비해서 크게 줄었지 않습니까? 감소했죠.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그 벨라젤 보상비가 저기에 적용이 그렇죠. 됐던 거다. 그래서 그렇죠. 일회성 비용이 적용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아마 대손충당금 자체가 아마 일회성 비용으로 일단 쌓아놨기 때문에 회사 층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주가에 재무제표에 반영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보면은 또 감사의견에서 보면은 적정, 그다음에 미해당, 미기재, 감사의견과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 여부, 그다음에 감사의견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여부에서 당해 사업연도에서 기재가 떴습니다. 네.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앞으로 영업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 사업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혈류제항장치 동맹류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20년 7월에 이 중소벤처 기업으로부터 20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임상 및 허가를 완료 후에 이 전체 시장이 이 시장이 자체가 혈류제한장치 동맹류 시장이 2,200억 정도가 있는데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회사 목표는 10%를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지금 벨라젤 관련된 부분들 매출을 상세하고도 더 넘는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봤었을 때는 감사 의견에 나왔던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오래 좀 충분히 털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빅베스의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실적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러면 한스바이오메드의 수급 상황 그리고 주가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11월 13일에 차트상에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때 누가 물량을 많이 던졌냐면 기관에서 물량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때 기관에서 19만 주, 20만 주, 투신에서 특히 물량을 많이 던졌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 유통 관련된 부분, 이 악재가 나오면서 20만 주 나왔고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 이 구간인데요. 예. 이 구간에서 보면은 이 11월 13일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산발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지속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예. 현재 외국인이 좀 받쳐주고 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아래에서 좀 받쳐주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시에 떴던 부분들이 11월 11일 날, 그러니까 하한가 맞기 전에 그 11월 10일에 템플턴 자산운용에서 66만 주를 11월 6일 날 갖고 있던 물량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날 나무그로스 캐피탈 3호 투자 합자회사에서도 60만 주 중 56만 주를 전환사채상으로 매도를 전환사채 소멸권이 발생하면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전환사채가 소멸되었다는 거는 그냥 만기가 돼서 이자를 주고 끝났다라는 뜻인 네. 거고요. 보통적으로 전환할 물량들이 오버행 이슈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기간 물량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무거운 상태가 아니라 좀 가벼워진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날 하한가 맞은 날 그날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최대 주주는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분을 늘렸습니다. 예. 기존에 25.31%였는데 27.95%까지 지분을 늘렸습니다. 세대 예. 주주는. 그 말인즉슨 세대 주주에서도 아마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상태는 알고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과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도 전환사채 취득 관련된 부분, 취득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영 정사가 좀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내부 담당자들은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12,000원 선에서는 일단은 뭐 충분히 좀 들어갈 만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최악은 리피싱 조건이 30%까지 됐었을 때 현재 주가 전환가액에 대비했을 때 리피싱이 됐었을 때 주가가 아까 앞서 9,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마 그 이하는 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고 임한다고 하신다면은 절대적으로 뭐 전액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일부 비중을 줄이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금은 이제 빠진 상태고 그렇죠. 빅베스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테고 경영진에서는 주가 방어 성격 차원에서 지분을 늘리고자 하는 의지는 확인을 했으니 네. 이제 주가 자체도 좀 가벼워졌고 전망에 대해서도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도 비중 자체는 좀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오늘 기업 분석 이렇게 해봤고요. 정재별 이사 그리고 IPR 파트너즈의 이재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